네, 어서오세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소제목에서 보듯이 서양사회 왜곡을 바로잡는 자동차 수리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자동차가 망가졌으면은 망가진 데를 고치는 수리점이다, 이 말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멀쩡한 자동차를 고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여기저기 망가져서 헉헉대면서도 자기 자동차는 멀쩡하대요.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망가진 자동차를 그냥 끌고 다니게 만들죠. 사고 나서 죽으라고. 유튜브가 바로 이제 그런 권력이죠. 이전 영상 삭제됐어요. 뭐 조금만 수위를 높여도 어김없이 검열가가 찾아옵니다. 럼블 주소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유튜브가 시청률이 높고 또 시장성이 높아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앞으로 좀 더 지랄하면 럼블이나 유튜브나 텔레그램으로 옮겨야죠. 어차피 뭐 광고도 없는 영상이라서 어디 가든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삭제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말할 때요, 항상 떠오르는 것이요, 이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이미 많이 알려진 바 페미니즘의 소아 및 청소년 세뇌 공작, 이게 이제 공산 전략과 똑같잖아요. 타가서 만들자는 거, 이것도 똑같고. 다른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페미니즘과 공산주의는요, 자기 말고는요 모두 반동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전 종교개혁 때 자기들 교단 말고 모두 이단이라고 판단했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요. 페미니즘이 바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페미니즘과 중국의 문화혁명, 특히 이제 홍위병들 좀 유사성이 좀 있나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헤리지. 이게 자고로 기독교인들만 사용했어요. 이슬람교도나 유대교, 그리스 로마 시절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교리를 흐트리는 자, 다른 교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논리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전체주의자들이나 쓰는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이 현대 버전의 단어가 바로 반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동. 예. 이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영국 성공회 예배를 거부했던 그 가톨릭 신자들을 통틀어 말했던 거거든요. 반동이라고. 규전틀러가 리프라티에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회와 교리를 달리하는 모든 개신교도들을 반동이라고 칭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반동들을 처리하려고요. 영국 국교회는 1689년 관용을 베풀겠다고 인류 최초로 톨레런스 액트, 관용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치 전략이었죠. 예, 가톨릭은 이제 여기서 일단 배제해버리고요. 가톨릭한테는 절대 관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개신교도들한테 예배의 자유를 주는 대신 성공회가 강제하는 36개 조항을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36개 조항이나 지키도록 했어. 이거 지 종교 갖다 버리라는 소리야, 실은. 예배만 하면 뭐해요? 예? 이를테면 헌금 같은 거 성공회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조항을 잘 지킨 교단이 장로교죠. 그래서 장로교가 영국에서는 성공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또 미국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겁니다. 나머지 퀘이커 교도라든가 침례교 이런 이제 교단들은 종교 시장에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면서 영국의 종교 시장을 분열시켰죠. 그렇습니다. 이 관용법이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성공회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인 동시에 또 종교라고 하는 걸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전략이었다 이거죠. 그랬잖아요. 150년의 종교개혁하고 암투가 말이에요. 영국 엘리트들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요. 종교에게 자유를 줘야지만이 종교적인 권력을 잡는 데 유효하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볼테르가 말했잖아요.
유일 종교는 금방 무너지고 양대 종교는 언제나 전쟁 상태에 있지만은 종교를 30개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관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승자가 자신의 그 제한사항을 모두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에게 강제한 다음에 예배만 허락했던 정치 전략이었다. 이거죠. 개신교 예배를 허락하면요. 11조는 가톨릭교에 내고 가톨릭 성축일을 개신교가 따르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는 드릴게 이런 말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톨레랑스 그러니까 진짜 톨레랑스인지 아셨죠?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뭐 프랑스에서 택시 운전사였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쓸데없는 소리 역사를 왜곡해 버렸죠. 역사에서 말하는 톨레랑스 하는 개념은요.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을까요? 1790년 프랑스 혁명 시절에요. 민법을 거부하고 교회법을 따르겠다는 이 당연한 성직자를 반동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91년 5월 7일 관용법을 만들었거든요. 톨레런스 액트를 만들었다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예배가 가능하다고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요. 관용법은 어디에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관용법을 만든 날짜가 1791년 5월 7일이고요. 예? 반동성직자 처벌법을 만든 날짜가 같은 해 11월 29일이라고. 6개월도 채 안 됐잖아요. 6개월 됐나? 6개월 만에 민법에 선서하지 않거나 민법이 아닌 교회법을 지키려고 했던 성직자들을 반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처벌법을 만들었다고 추방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게 나중에 179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살해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직자들. 그러면서 그 성직자들을 따르는 농민들도 대학살을 해버렸죠. 그게 저 유명한 봉대 대학살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민주공화국에서 관용은 없어요. 정치 전략이기 이전에 생 거짓말이었다고. 생주스트가 그랬잖아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과 다른 생각을 지닌 자를 말살해야지만이 성립하는 체제라 그랬잖아요. 에베르도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더라? CAS인가? CAS도 그랬어요. 공화주의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반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민법과 사법을 세웠죠. 교회법에 반대되죠. 그래서 민법과 사법을 거부하고 교회법을 따르려고 했던 성직자는 무조건 반동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은요. 혈통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그 가족 기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을 잘 못 견뎌요. 원래가 그래요. 그런 민족성까지 계속 키워온다고. 공화주의자들은요. 비판을 무서워합니다. 거꾸로 말로만 관용 그 지랄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볼테르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공화주의자가 나를 비판하는 당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비판을 보호하겠다고? 이거 개 같은 소리 앉아 있어요. 볼테르가 얼마나 차별주의자인데요. 그런 주제에 아큐정전 같은 개소리를 꼭 믿어요 사람들이.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실은 그 증거도 뭐 잘 못 찾겠고 어딘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볼테르 서적이 뭐 자기 혼자 쓴 줄 알아요? 친구들이 다 가피라고 그런 거지? 그런 거랍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요. 관용이란 무엇인가? 과연 관용을 베풀어도 불관용하는 사람들도 관용해야 되나? 여러 가지는 역설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고요. 논란의 내용은 항상 반복되었다고. 무관용적인 사람도 관용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관용의 역설을 이제 칼 포퍼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관용이 넘치면 관용이 사라진다.
관용이 없는 이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필요하다면 힘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없앨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들은 사기를 치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듣지 못하게 하고 폭력으로 토론에 응대하라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편협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해야 된다. 유튜브 같죠? 관용이 없는 이들은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유튜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포퍼가 뭐라 그래요? 네? 합리적인 주장하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밀어붙이라 그러잖아요. 관용과 불관용의 싸움에서 이 사람이 내세운 기준은 합리적으로 주장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유튜브한테 합리적으로 주장했더니 영상 삭제됐죠? 합리적인 주장이 강조되고 실현되려면 권력 바깥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가 권력이 보장하는 한 모든 비합리성은 합리가 되고요. 모든 합리성은 불합리성이 되어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었다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이 뒷받침해주면 합리적인 것이고 권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포퍼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저도 동의해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페미니즘이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페미니즘의 그 주장들 있잖아요. 보통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이제 woman's right, 여성 인권, 여권이라고 불렀죠. 운동도 여권 운동이라고 불렀지. 페미니즘 운동이라고는 잘 안 불렀어요. 그래서 메리 윌턴 크래프트라든가 엠마 골드만, 루이스 미셀, 클라라 제트킨 주장들이 다 합리적이었다고요. 엠마 골드만 주장 들어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누구도 이 페미니스트들의 말을 합리적이라고 듣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록펠러 재단이 페미니즘을 밀어주던 1960년대부터는 달라지죠. 이때 페미니즘은요. 급진 페미니즘 나오기 전부터 비합리적인 쓰레기 연사로 가득 채웠다고. 자기네들의 입을. 마가렛 미드 같은 여자들. 인류학 데이터를 조작하고 속이면서 모성사회가 일반적이었다는 둥, 동물도 동성애를 했다는 둥 개소리를 해댔죠. 인류 역사에서 작은 예외 하나를 갖고 와서 그걸 일반화시키고 아주 일반적인 것을 아주 예외로 만들어버리는 헛소리 비합리를 저질렀다고 말이에요. 남성 최고의 목적은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라 그래. 이런 망상도 1960년에 나온 망상이고요. 가족은 여성에게 100% 해만 끼친다고 말했던 것도 1960년대예요. 응? 사랑도 마음의 내적인 게 아니라 망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1960년대. 이때부터 먹히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러느냐. 록펠러 재단이 미국 국무부를 시켜가지고 페미니즘을 하나의 정책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적 데이터도 없는 헛소리를 마구 짓거려대도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특히 199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뭘 급진 페미니즘이에요. 그냥 페미니즘의 연장선이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까지 지적 수준이 떨어졌음에도 끝없이 록펠러 재단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비합리적이 이를 데 없는 이 주장들이 사회 곳곳에 심지를 박았습니다. 대학이면 미디어면 모든 거 다. 이 정도면 칼 포퍼의 그 합리성 오는 그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토론하면은 상대를 반박할 수 있다고? 안 된다니까요. 권력이 뒤에 떠받쳐 있는 한 불가능해요. 페미니스트들 말 들어보세요. 저 사람의 말인지 저 길거리에 짐승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도 그게 국법화되고 법제화되잖아요. 페미니즘의 저 비합리성이요. 지금 합리성을 가장하는 비합리성이 사라지려면 권력이 페미니즘 버리면 되거든요. 예.
다 써먹었다 그래서 버리면 돼요. 이 진영 논리에 빠진 그 권력이 있는 한 합리성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진 적이 없듯이 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글쎄요. 나는 뭐 페미니즘을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나는 페미니스트를 보면요.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밖에는 생각 안 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페미니즘 영상을 10편 이상 만들 것 같은데요. 뭐 무수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일단 제 기본은 그래요. 저는 홍위병밖에는 생각 안 나요. 그 모택동이 그 소인배잖아요. 자기가 이끌었던 대약증 운동이 실패하니까요. 행동이 아니라요. 반성도 안 하고요. 말을 통해 실패를 감추고자 했다고요. 아큐정전에 나오는 아큐 같은 중국인의 그 독특한 정신승리요법 이거를 모택동도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택동은 1966년 8월하고 9월 남탓 계속하면서 반동분자들을 솎아내자 그랬죠. 네, 그건 뭐 중국 뭐 문화혁명 다 아시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 1966년 8월 5일 북경사범대학 부속여고 교감 편정륜이라고 있어요. 이 편정륜 교감을 본교 중학생들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서부터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피해 10년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맞아 죽은 엄마를 바라보는 4명의 홍위병, 4명의 자녀들도 홍위병이었어요. 당대 시대가 어땠는지 느낌이 오시죠? 1966년 말까지 13살부터 18살까지 1200만의 중고등학생 홍위병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어른들, 예술가들, 지식인들, 지주들을 고문하고 살인하고 그들의 집을 약탈을 했습니다. 특히 여중 여고생들의 폭력이 너무나 두드러졌기 때문에 홍위병하면 여학생 이렇게 이퀄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북경여고 교감 편정륜을 때려 죽인 사람들도 여중생들이었어요. 선생님을 때릴 강목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요. 의사를 때려 부쉈거든요. 근데 의자를 딱 부쉈는데 그 의자에 못이 박혀 있다고 그 못이 박힌 걸 알았음에도 그걸로 교장 선생님 머리를 때려 내리찍었다 이 말이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무슨 이성이 있어요. 사춘기 때는 원래 이성이 없잖아요. 눈앞에 선생님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도 또 때리고 자기가 한 짓은 모택동의 대의를 위한 거라고 믿고 그냥 믿고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사춘기 때는요. 자기가 하는 말하고 행동이요. 자기 엄마나 아버지, 친구, 타인에게 칼과 같은 상처를 만든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춘기 때는.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요. 페미니스트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남한테 상처만 줍니다. 근데도 그게 상처를 준다는 걸 잘 몰라요. 중국 공산당은요.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이미 중국 여성들한테 성평등 의식을 심어주었죠. 노동을 공평하게 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뭐 소련에는 안 그랬어요. 소련도 그랬잖아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성평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평균화를 위한 선택이지 여성의 여권의 권리에 신장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핑계를 댄 거죠. 근데 이 평등의식이 말 그대로 중국적으로 변질되죠. 그게 뭐냐면 여자들도 군복 입고 군모 쓰고 뭐 허리띠 차고 바지 입고 통일시켜갖고 호전성을 드러내야 된다. 즉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평등의식이었다. 자, 1966년 사춘기 홍위병 여자아이들이 지금의 성인이 다 된 서구의 페미니스트와 상당히 비슷하죠. 록펠러가요, 페미니즘을 만들었죠. 그죠? 만든 록펠러가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서구 여자들도 중국 홍위병처럼 만들려 했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문서의 증거는 없죠. 하지만 정황 증거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록펠러가 뭐 중국과 연관성은 뭐 너무 깊잖아요. 그리고 모택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모택동은요, 중국 인민을요, 적색 공산주의자, 흑색 반동주의자, 회색 중도주의자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계층을 모두 분열시켰고요. 세대를 분열시켰고 가족마저 분열시켰습니다. 수많은 지식인하고 교사, 교수들을 광장에 끌고 나와서 중고등학생한테 일장 연설을 들어야 했고 결국 구타로 이어졌고 마지막으로는 고문하고 살해했어요.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 영향이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아세요? 대학교 교수 평가 학생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죠. 예? 그 평가 교육평가 누가 만듭니까? 그거 록펠러 재단 전미 교육재단이 만들었잖아요. 문화혁명과 연관되지 않는 미국 정책이 없었어요. 1970년 이후부터. 나중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10편 이상 만들면서 중국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밀접한 연관성을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갈 길이 멀죠. 테니아 브레니건이라고 있어요. 아주 젊은 여자인데 당시 그 홍위병들을 취재하면서 문화 대혁명의 경험이 암세포처럼 스스로 번식했다 그랬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켰다고 해서 홍위병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암세포처럼 번졌다는 거죠. 이 여자 말이 옳다고 한번 믿어보죠. 왜냐하면 이 타니아 브레니건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마 젊은 시절 전체를 다 그 중국 홍위병 공부하면서 보냈던데요. 그래서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누군가 책임져야 했는데 그게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학교 선생 싫어했고요. 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 일을 도와야 했거든. 근데 일 안 하고 노는 지주들, 지식인 예술가,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모택동의 홍위병 촉발시키니까 바로 달겨들었다는 거죠. 예. 사춘기 아이들이. 그 1966년 6월 며칠이죠. 시작하자 그래 놓고 모든 중고등학교를 다 대학교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부르주아 가르친다 그래갖고. 그리고 중고등학생하고 대학교 바로 입학한 아이들을 깡패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택동이. 그리고는 얘네들한테 살인 교사하고 고문 교사하고 약탈시키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나중에는 배운 젊은이들, 응? 에듀케이티드 유스라고 불렀다고? 중고등학교 중퇴한 애들을 갖다가 배운 젊은이라고 불러놓고 10년 동안 더 이상의 학교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대학도 문 닫고 고등학교 다 문 닫아 버렸는데 뭐 어떻게? 1977년인가 문을 열었다고요. 문화혁명 시작한 게 1966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1948년생부터 1958년생이 주축이라고요. 이게 저 유명한 잃어버린 세대예요. 중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 중국 역사상 가장 배우지 못한 세대라고 하죠. 사람들이 중국의 그 이 잃어버린 세대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응? 착한 척 바른 척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이들의 족적을 추적한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이 세대가요. 지금 중국의 30대, 40대 청년 세대한테 끼친 영향이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인터뷰에 잘 응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홍위병들이 인터뷰에 응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말을 들어보면 사회 그 중산층 계열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폭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모두가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서로 싸우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과 충동이 활성화되었던 것 같다. 이거 다 짐승이 됐다는 거죠. 아기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또 홍위병들은요, 초등생, 유치원생까지 세뇌시켰다고요. 지금 페미니즘의 하나의 행동이랑 똑같아요. 유치원부터 가르치잖아요. 개 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성교육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다고. 근데 그 세뇌란 게 별게 아니죠. 이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면 자기 말에 토를 다는 부모, 선생, 이웃을 고발하라 그랬다고요. 몸짓이 이상해도 고발하라 그랬어. 그래서 어떤 홍위병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증오심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도록 배웠다. 이렇게. 글쎄요. 당시 어찌 청소년들의 그 세상에 대한 혐오가 저렇게 일상이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 고민하기 이전에요. 그래서 현재 당시의 홍위병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은 어떠한가? 그거 아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즉 반성을 하고 있는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거의 홍위병들은 개인적으로도 거의 반성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966년 8월 5일 북경사범대학 교감 선생님 변종윤을 때려 죽인 송빈빈이요. 죽은 스승한테 사죄하겠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저 위선 떤다 그랬습니다. 송빈빈은요.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한테 붉은색 완장을 직접 하사받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여자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요. 왜 이게 위선이라 그랬냐면요. 이거는요. 사과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린 사춘기 시절에요. 아무나 살인하고 고문하고 약탈을 한 것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 어디서도 정상적인 삶에 뭔가를 배운 적이 없다고요. 이게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선을 너무 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이게 사죄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두들겨 패고 시골로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 스승한테 40년 만에 찾아와서 인사하면 그냥 그게 끝이라고 본다면 이게 진심인지 뭔지 아무튼 뭐 뉴욕 타임즈나 뭐 CNN 같은 방송국에서 자꾸 홍위병 역사 연구를 자꾸 다루는데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한다고 이 언론사들이 이 서구의 언론들이 중국을 아무리 왜곡한다고 해도 그 왜곡을 걷어내고 봐도 진심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단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40년 전에 자기들이 구타해서 쫓아낸 선생님을 끌어내서 지네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사진 지우고 뭐 이거 지운 거는 뭐 미디어가 지웠겠지만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말이야 사진을 찍고 나 같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스승님을 두들겨 팼어. 나이가 40년이 지났어. 내가 그 스승님한테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을까요? 나는 저렇게 뭐 사진 찍을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진행한 개인 인터뷰를 봐도요. 참 진실감이 없단 말이야. 골치 아픈 중국 공산주의 문화입니다. 이게 정말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 피상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사람들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피상적으로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단 말이에요. 2012년 CNN의 그 인터뷰 또 하나 따보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인 10대, 20대를 한 번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청춘처럼 살고 싶다. 이게 과연 사람을 때려 죽인 홍위병의 추후 인터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젊어서 놀지 못해서 늙어서 놀겠다는 거잖아, 지금.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이게 홍위병들의 지금 나이가 이제 70 된 사람들의 정신 상태인데,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문제는 참으로 커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세대는 중국 공산당의 대의를 수행했던 세대라는 이 파시스트 정신 상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대혁명의 여파를 현재까지 계속 추적해온 학자가 하나 있어요. 타니아 브레니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젊은 작가예요. 예. 책도 되게 유명하죠. 상도 받고. 다음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북경에서 뭐 10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인터뷰를 그렇게 따고 그 옛날 홍위병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인생 전체를 뭐 자기 살 때까지는 바쳤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이 옛 중국인 홍위병들은 재편하고자 하는데 창피함도 없고 진실함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다. 문화혁명은 이웃들이 더욱 공포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신뢰의 씨앗이 아니라 의심의 씨앗이었다. 당신 주변의 이들, 당신을 가장 잘한다는 이들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이들이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자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 이건 이제 중국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어요. 예. 나는 젊은 학자들은 잘 믿지도 않잖아요. 뭐 이 젊은이가 뭐 몇 년을 뭐 중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 옛 홍위병의 기록들을 뭐 수록했다고 하지만 그 기록들을 보고 또 관찰을 했다고 하는 결론이니까 뭐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뭐 또 나도 중국 중장년층 경험한 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득은 되는데요. 기분은 나쁩니다. 예. 월드뱅크나 IMF 그리고 서구 정치학계는 1987년을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난 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1987년. 그러니까 1987년 이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자유니 뭐니 따질 정도 수준도 아니라고 하는 건데 뭐 서구 놈들이 봤을 때 그 기준에서 그런 거죠, 물론. 하지만은 그 문화혁명이 끼친 중국애로의 영향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민주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서구의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것 뿐이에요. 1987년에.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봤을 때 중국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요. 아무튼 간에 문화혁명은요. 문화혁명을 이끈 홍위병조차 잘 반성하지 않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중국 현대문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홍위병 세대는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뉴요커가 오히려 말을 잘했더라고. 거울을 보지 않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뭐 잃어버린 세대가 무슨 뜻이야 도대체. 뭐 지식을 잃어버린 세대? 뭘 잃어버려? 반성하지 않는 세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본 상태에서 계속 남탓만 해왔다 이거예요. 거울 자체를 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거울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반성을 못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미국 경제부 그 중미 합동 연구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홍위병 연구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연구했어요. 홍위병들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어떤 조사나 반성이 없다.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를 출발시킨 등소평 시대 홍위병들은 시골에 내려가서 부동산 투기했고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대에 풀기 위해 입시에 매달렸으며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금투기에 매달렸고 그리하여 오늘날 저 유명한 야만의 세대를 열었다.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죠. 미국 경제부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유튜버들도 개나 소나 다 그렇게 막 중국 세대를 욕한다고요. 이게 욕하는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욕을 받은 사람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튼 서구 페미니즘의 일반적인 성격과 중국 홍위병의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일단 다음 영상에 참고로 보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기초적인 어떤 레페런스로. 문화혁명이 정치운동이 아니라 반인류사적 범죄에 맞습니다. 페미니즘은 정치운동이 전혀 아니라 반인류사적 범죄인 것도 똑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